강의 제목은 미래 변화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줄 것입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명권입니다. 참 새벽을 여는 것이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여기 CEO분들은 여러 차례 이 새벽을 열고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시간을 어떻게 해서 나를 바꾸고 또 내 삶을 바꾸고 내 꿈을 바꾸고 또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1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시간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일단 토론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할 내용에 쭉 리뷰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사실 이 분량은 10년을 강의해도 끝나지 않는 주제들입니다. 방대하고 또 사람마다 접근 방법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주제와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쭉 내용을 좀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국가 미래 전략가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 제가 국가 미래 전략가라는 이 프레이즈를 갖고 뛰고 있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제 이론은 Peace Complex Theory입니다. 평화 복합체 이론. 보통 박사하고 이러실 때는 하나의 이론을 갖고 이론을 검증을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내세우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매우 특이하게도 제 나름대로 독특한 이론을 갖고 그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이 검증을 해서 학자들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제 이론은 검증된 이론을 갖고 제가 세상의 어떤 그 분석을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그 분석 틀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도 했고 또 여기 경력에 나와 있다시피 신문 기자도 했고 또 정책을 기반하는 정책 전문가이기도 했고 또 평화학자이기도 하고 또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두루두루 세상의 변화와 그 힘을 깨우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세상에 잘 팔리지는 않았지만 역조로 감히 제가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자기혁명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위대한 자기혁명은 작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미래 성공 전략은 2018년에 나왔고요. 대한민국 미래 지도는 2009년인가 이쯤에 나왔을 거고 지속 가능한 평화론은 제 박사의 논문을 다시 써서 이런 제목을 표현했습니다. 다 이 책 내용마다 어마어마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는 미래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는 바뀐다라는 것이고 그 바뀌는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꿈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이고 살아남 때 그냥 엉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멋있게 사는 거, 멋있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참여한 목적이기도 할 것이고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핵심적인
이 부딪히는 이 주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고 그 속에서 성공하는 입장으로서 더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미래라는 개념을 여러 학자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닐 미자 올래자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현재 이후에 올 시간입니다. 그러나 금방에 또 미래가 현재가 되기 때문에 또 현재는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미래의 보통 연구하는 것이 보통 5년 후, 또 10년 후, 또 100년 후, 그 이상의 엄청난 먼 미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문제가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미래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미래와 미래 예측,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변화하는 핵심 주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사람 중심의 미래, 사람 중심의 미래 예측, 또 사람 중심의 어떤 그 모습을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변화 4대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박사의 과정 논문에서 밝힌 이론인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려면은 그 변수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4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가 자연환경, 두 번째가 과학기술, 인간의식, 그 다음에 국가안의 이 4가지 변수를 통해서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이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특징은 불확실하다, 불예측성이다. 이게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5분 후의 미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5초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을 하자마자 금방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3초도 예측을 못해요. 가봐야 압니다, 미래는. 그래서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전망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4대 패러다임을 통해서 전망해 나가는 것이고, 대응 전략, 결국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전략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휴먼십, 공감, 창의, 융합, 협업, 공유, 이런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발굴해서 이것을 극대화해서 내가 생존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외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인류 역사를 보시죠. 인류 역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류를 빛낸 백인의 우위, 또 천인의 우위, 대한민국을 빛난 백인,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의 위대한 업적들을 평가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성이 많이 있는 분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략가로는 저는 손자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알다시피 징기스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한글을 창대한 세종대왕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외침을 900여 회 받았는데 그 외침 역사 속에서 많은 장군들이 있고, 그 장군들 중에서 3대 명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명장. 그 명장 중에 첫 줄에 꼽는 분이 성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을지문덕 장군, 세 번째가 강감찬 장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과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명장의 반열에 올라갔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이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국은 엄청난 땅을 거스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말처럼 세계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지배하는데 대영 제국의 기초를 세운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지금 화폐로 나와 있고 또 영국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많은 인물 1위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 업적을 세웠을 것인가 하는 건데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아시다시피 승리로 이끈 처칠. 처칠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불량하였고 게으름뱅이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됐을 것인가 하는 문제. 피카소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림의 역사, 해화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이 많은 화가들 중에서도 피카소가 왜 위대한 화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발견을 한 겁니다. 뉴 디스커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성공의 키워드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견. 그래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의미를 부여해갖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자가 어떻게 보면 발명자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발명자가 중요할 것인가? 발견자가 중요할 것인가? 인류 역사에서 발명자도 많지만은 발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명왕 누가 있죠? 에디슨은 어떻게 보면은 발명가라기보다는 발견자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벨이든 전기든 이런 있지만 사실 이미 남들이 해놓은 겁니다. 남들이 해놓은 것을 발견해갖고 자기 것처럼 포장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콜럼버스, 미 대륙 이미 있었죠.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고 그는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배를 이끌고 가서 아메리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자가 바로 위대한 겁니다. 콜럼버스가 당장 유명하잖아요. 남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발견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대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삼성의 이병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저는 정주영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LG 구인회하고 이병철 이분은 진주가 그 진주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부유한 집안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자의 유전자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은 평양 어디에요? 함평 북동가요? 아니 강원도가 아니고 함평 북동가 어딘가요? 하여튼 북한 출신인데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지질이 가난해갖고 어떻게든 이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해서 가출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셋 다 놀라운 어떤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발견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인회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에 대한민국 이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탁기, 선풍기, 라디오, TV 이런 것들의 첫 출발지가 LG 가전들입니다. 근데 이 가전이 지금 삼성이 다 뛰어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 브랜드한테 LG 브랜드가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놓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LG 하이타임, LG 비누, LG 치약 이런 거 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는 공산품의 거의 그 황무지 시절에 LG의 구인회 이 회장은 그 만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도 자본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병철 같은 경우도 삼성이 별 볼일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미래 먹거리 만들 것이냐 그 끝에서 찾은 것이 반도체였습니다. 이 반도체를 찾고 휴대폰을 찾고 이걸 통해서 엄청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그 토대를 만든 것이 이병철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병철 선생이 죽으면서 몇 가지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그 질문들을 20몇 가지를 기독교나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던졌지만은 답변을 끝내
듣지 못하고 착고했다라고 하는데 이 답변을 어느 신부가 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뭐 이런 그 답변들. 뭐 이 얘기하는 것도 뭐 끝이 없겠지만 성공을 위한 전략,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는 선장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바다를 항해하는 어떤 기관사의 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장이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목표가 없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배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 어느 경영을 하든 가족이든 뭐 뭐든지 간에 일단은 목표와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혼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직원들 함께 만들고 가족끼리 함께 만들고 그 비전을 목표를 공유할 때 그 기업과 그 가정과 그 조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의 핵심 원칙이 바로 목표, 비전, 가치 공유를 함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핵심적인 것이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 이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바로 두뇌, 뇌를 통해서 하는데 이 생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결국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알아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견할 수 있겠고 그 문제들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책의 핵심 내용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혁명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존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태도로 그대로 간다면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하면서 똑같은 새로운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요. 인세이티. 다시 말한다면 내가 꿈꾸는 것을 일을 하면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내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똑같이 가면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면 행동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내 장점이 뭔가? 그 자기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찾고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단점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 단점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극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80% 이상이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성격도 바뀌지 않죠. 내 기질도 안 바뀌죠. 내 습관도 안 바뀝니다. 그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너 그 성격 고쳐, 너 태도 고쳐. 상관이 부하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그거 고치지 못합니다. 물론 노력은 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찾고 그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발견하는 겁니다. 상관이 저 친구는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는 좀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석을 돌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눈입니다. 보석을 보석으로 여기지 못하고 돌로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그 보석을 바꾸고 보석처럼 활용하면은 어느 직업든지 다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참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발견하고 영장을 극복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량을 찾고 그것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피치가 있어요. 스피치, 연상. 사실 말 한마디 잘해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공부 상당히 못했습니다. 지지도 못했고 겨우 재주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사실화에 가깝게 엄청나게 잘 그렸습니다. 이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린 분야가 어느 분야였냐면 그림도 여러 분야가 있죠. 건물을 잘 그렸습니다. 건물을 옆에서 보면은 거의 사진처럼 멋지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빈 아카데미인가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한 홍익 미대나 서울 미대 정도 수준이 되는 그 순수 화가가 되는 이 대학을 과정을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작품을 출품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수 예술이지 이 건축을 그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3번 내내 계속 도전했지만 끝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쫓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왜 내 그림이 엄청나게 훌륭한데 왜 나를 떨어뜨린다. 이해할 수가 없다. 설명하라. 그러니까 그 교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의 그림은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예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당신같이 이런 훌륭한 것은 설계 회사를 가든지 뭐 건물 관련 업체를 가서 이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진로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틀러가 애국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아갖고서나 우리 독일을 내가 위대한 독일로 만들어야 된다. 독일을 비난하면 찾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군대 갔다가 어떻게 오다가 상관을 만났어요. 상관을 만났는데 지금 어느 조직들이 반독일 시위나 당을 만들려고 한다. 너 가서 조사해서 그 상황을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틀러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일이 위대하다. 위대한 독일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것을 처음에 이제 거기 왔던 사람들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누구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럼 너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히틀러가 말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반독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졸지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뜨거운 독일에 대한 애정을 그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동적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독일 생각을 접어버리고 독일에 대한 애국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가면서 뜨거운 박수 보내고 너야말로 독일의 구세주다라고 해서 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 사회주의 공사당. 그것을 머리 글자로 따면 나치입니다. 그 나치당을 만듭니다. 그 나치당이 처음에는 당원들이 몇만도 안 됐어요. 근데 히틀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열광의 성천에 모이고 결국은 100만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전국 지지율이 선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3%, 그다음 5%,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당들이 거대 정당들이 거대 집권했던 이런 정당들이 저 당하고 연합하면은 우리가 집권하겠다. 특히 이제 보수당 쪽에서 보통 보수당들이 이제 애국심이 강하죠. 보수당들이 히틀러를 극으로 생각했지만은 저는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연합을 됩니다. 근데 연합을 해갖고 총리가 된 거예요. 히틀러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그래놓고서나 이제 그 보수당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 노련한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히틀러한테 몇 가지 제안합니다. 너가 원하는 건 딱 한두 가지만 해주면은 우리가 모든 걸 해주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 해달라. 그렇게 해서 히틀러가 뭘 얘기를 하면 수권법을 제정을 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거 들어오겠다. 그 수권법의 내용이 뭐냐면 독일 헌법을 정지시키고 모든 것을
총리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있는 초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신헌법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는 장악해갖고 오히려 그 보수들 그 당대표를 다 처단해버리고 정권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도태됩니다. 늘 주변은 매우 도전이 많습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변화하려면은 혁신해야 됩니다. 지금과 똑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면은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혁신하지 않고는 기업이든 나든 국가든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반드시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의 전략도 매우 중요한 거고.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결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대하게 하고 세상을 가장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저는 역사와 인간과 모든 걸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가장 위대한 단어가 역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은 결국은 나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애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애보다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위대한 생각의 출발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선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공자 같은 경우도 자비를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분자처럼 행동하라. 이런 도덕적인 가치관이 위대한 공자로 만들지 않았는가.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처의 경우도 자비, 중생, 부재, 생로병사 겪고 있는 고통이 신음하는 이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스승으로 여기고 종교의 교수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빙하기가 약 100만 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그 빙하기가 시작이 되면서 거대 동물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죠. 공룡을 비롯해서 지구상을 정복했던 좌지우지했던 이 거대 동물들이 빙하기가 오면서 거의 전멸하게 되고 빙하기 끝 무렵에 약 빙하기 끝나기 1만 년 전쯤에 1만 년 내지 3만 년 전쯤에 현재의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직계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계조상의 출현 시기는 길면 한 3만 년 내지 10만 년, 짧으면 1만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1만 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1만 년 역사. 결국 1만 년 역사 동안에 인류가 이뤄놓은 변화는 엄청납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1만 년 동안에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고, 근데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그 힘의 원천도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계속 도전한 거다. 도전해.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찾고 더 나은 가치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도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래서 지금 발전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중간중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좀 했는데 대충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과 키워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한 주제도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매우 엄청난 주제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강조할 만한 것 몇 가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좀 토론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 지나간 시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후의 시간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지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선택을 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전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쪽 오른쪽 끝에 보면은 타임지가 있습니다. 타임지 다 읽어보신 적 있나요? 타임지? 우리 뭐 제 후배들 또 상당히 많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타임반이라고 있었습니다. 타임반이 있어갖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걸 독해도 하고 영어 뭐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에게 타임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 80년대에는 타임반이 있어갖고 이 타임지를 읽는 것들이 대학의 한 문화였습니다. 이 타임지가 언제 창간이 됐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입니다. 1923년 3월 3일로 기억을 합니다. 헨리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나이 이 사람이 25살이었습니다. 25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선교사였어갖고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갖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무엇을 다룰 매체가 필요하다, 잡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주제로, 세계 변화를 주제로 뭔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잡지책 이름을 뭘로 정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책 제목을 뭘로 할까, 잡지책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한참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지하도 우회에, 벽면 위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It is time to change. 어느 책에는 It is time for change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른 어법은 It is time to change. 변화의 때. 다시 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시간입니까? 변화의 때. 내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를 위한 몸동작을 지닐 때 나의 미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미래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내 생각이 그냥 그대로면은 안 바뀌죠. 내 습관, 내 사고방식, 내 태도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면 안 바뀝니다. 철저히 자기 협력을 통해서 바꾸려고 할 때만이 나의 미래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지를 It is time to change, 변화의 때이다. 타임을 키워드해서 타임지로 책 명칭을, 잡지 명칭을 만들고 이 잡지가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는데 한때 몇 부가 나왔느냐면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무려 500만 부가 주 1회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주 1회 500만 독자. 70년대, 80년대까지 얼마의 독자가 있었냐면 한 300만 정도. 지금도 아마 250만에서 300만 안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간지가 300만 부 돌파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미칩니다. 그래서 타임이 끼치는 세계적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타임의 표지 인물로 나왔다 하면은 그만큼 권위와 상징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이 타임이라는 시간 개념.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사람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 인간이 이제 사피엔스라는 종이, 사피엔스라는 뜻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뜻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인데 이 인간과 유사한 종족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개 하면은 개 종도 여러 개 있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말 하면은 말도 상당히 많고 잘 아시죠. 인간은 그런데 종이 딱 한 종입니다. 뭐 다인종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은 종이 하나입니다. 물론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종이 여러 개 등장했습니다. 뭐 네안데르탈 뭐 여러 가지 종이 등장했지만은 결국은 다 멸종이 되고 지금 우리의 선조인 호모 사피엔스 이 종만 유일하게 생존해서 지구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강한 어떤 그 존재로 지금 있는데 인간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설로 있고 남아메리카 쪽에 처음 인류가 등장했다라는 것들이 다수설입니다. 반면에 무슨 소리냐, 인간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인간이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베이징 원인이라고 있어요. 한 30만 년 전쯤에 화석으로 등장했어요. 이것도 인류의 원이라고 중국에서도 인류가 등장했다라고 중국인들 주장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등장을 해갖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남미, 북미 이렇게 가고 지구촌 곳곳에 거의 모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지금 현재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현재 인구 숫자가 이렇게 나올 텐데 대략 77억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인구가 얼마나 늘 것인가? 뭐 멜리스 인구 1호에 의하면 뭐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100억 안팎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뭐 80억 가까이 됐지만은 당분간의 인구가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185만 정도가 됩니다. 올해부터 이제 저출산이 이제 매우 심각해지고 고령화가 이게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저점이 시작이 되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숫자가 적게는 몇만에서 많으면 40~50만까지 줄게 됩니다. 이렇게 줄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언제쯤 없어질 것이냐 하면은 약 3,000년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전망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한 해에 한 50만에 60만 정도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이 지금 현재 이제 77억인데 앞으로 이제 2045년, 60년 되면은 새로운 문화가 펼쳐지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로봇에 이제 결합을 해버리면은 신인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때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 나갖고 모든 장기를 그냥 끼워넣는 겁니다. 부품으로. 그냥 인조로 만들어놓은 장기를 끼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 불이 들어가 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의 몸을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부자가 되면은 1억 불의 사나이, 10억 불의 사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10억 불의 사나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거의 신에 가깝습니다. 신에 가깝고. 다시 말한다면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그런 미래가 될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미래를 우리가 원할 것인가? 물론 어떤 사람은
냉동을 해갖고 지금 현재 질환이 걸려갖고 냉동이 돼서 2500년에 나를 해독시켜갖고 다시 살해해달라. 이런 예약자들이 지금 300명인가 있다고. 1억씩 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냉동인간을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이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돈이 영생할 수 있는. 그렇다면 미래에 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빈부격차입니다. 양극화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이 있겠지만은 도자기에 사는 것은 아주 별나라입니다. 황금성으로 되어 있고 가나안 사람은 그 성에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그냥 엄청나게 지금보다 허름한 데서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실력을 키우고 내가 바꾸는 거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고 세상의 미래가 바뀌고 모든 미래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위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통해서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해서 내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너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의 힘이 성공의 힘으로 작용해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제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질문을 좀 받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왕비를 간호하는 몸 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어머니가 그때 이제 왕비가 이제 아들을 못 낳자 그 왕비하고 왕이 이렇게 결혼 비슷하게 해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생아 내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또 아들을 못 낳고 엘리자베스 딸을 낳기 때문에 이 왕이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니까 이제 외롭겠죠. 외롭다 보니까 그 왕비 엘리자베스 어머니가 다른 남자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발견이 돼갖고 그냥 사용돼 버렸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한 30살 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이 왕이 엘리자베스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왕이 죽고 첫째 왕비였던 분의 딸이 왕위를 계승해갖고 여왕이 됐습니다. 메리 아닙니까? 예, 맞을 거예요. 정확히 내 이름 기억. 천일행에서 나오는. 네, 그 여왕이 이제 좀 악독해갖고 엘리자베스를 쫙 감옥에 골방에 쳐넣어갖고 빛도 못 보게 했어요. 정적으로 생각했는지 어쨌든 질투해갖고 쫙 골방에 넣어갖고 거의 그냥 외롭게 쫙 구석에 지하 감옥 비슷한 데서 이렇게 엘리자베스 어린 시절 보냈는데, 이 여왕이 25살인가 하여튼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여왕이 딱 돼버린 겁니다. 엘리자베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때 이제 23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황제 이제 여왕 득의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국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희생하겠다. 그래서 영국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영국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골몰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영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성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유럽 번방에 섬나라였기 때문에 뭐 대륙에 있는 나라보다 더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신한테 물었죠. 경한테. 우리 영국이 지금 매우 안팎으로 문제가 많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이 이제 답을 합니다.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그 바다를 점령하고 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면은 우리 영국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군력을 어떻게 증강할 거냐, 그 전략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때는 스페인의 경우는 150년 내지 200년 가까이 유럽을 거의 패권 국가로 지배하고 있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유럽을 지배를 했는데, 그것을 본 이제 엘리자베스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우리가 깨면은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군력 증강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해군력을 혁신을 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혁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함도 기존의 전함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전함 체계로 만듭니다. 스페인의 전함을 이길 수 있는 전함 체계를 갖추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해군들을 계속 뽑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은 못 살다 보니까 바다가 이제 빙둘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이 많았어요. 못 살다 보니까 이제 노략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여왕이 해적하고 손을 잡습니다. 너희들 영국 사람들 것 해적만 안 한다면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다른 나라 해적들 하면은 돈을 우리를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라. 그렇게 이제 해적한테,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 해적들이 그럼 영국을 해적질을 안 하면서 동시에 이제 유럽, 스페인, 심지어 스페인까지 쳐들어가서 해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해적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해적왕 영국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군을 키워서 결국은 영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여왕이 이제 비가 내리는 새벽 8시 반쯤인가요? 나는 영국을 위해서 사랑할 만큼 모든 걸 다 쏟았다.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뭐 그냥 영국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의 위대함은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떤 그 영국 사람과 영국을 강대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표와 그 전략과 혁신과 이런 것들이 집대성돼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결국은 영국 함대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 토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뒤에 400~500년 동안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힘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제 선택은 하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 미래학도 있고 서양 미래학이 있는데, 동양 미래학의 미래 예측 방법은 사주 또는 주역, 명리학 이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주만 갖고도 이 사람의 미래 운명을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꿈을 갖고도 이 사람의 태몽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살고 미래 어떤 걸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률이, 아주율이 최고 많은 경우는 70% 내지 80%가 됩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운을 작용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을 변화하는 힘이 이 사람에게 운이 미칩니다. 운은 개인에게 보통 이제 성리학이나 이 영리학에서는 개인의 운만 따지지 회사나 국가나 이런 건 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에게도 운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지난 일요일날, 월요일날 새벽이었죠. 토트넘하고 어디하고 축구했나요? 맨시티하고 했나요? 근데 이제 이 맨시티가 지금 2위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2위인데 토트넘의 경우는 8위가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전력은 한 7대3 정도로 맨시티가 우수하고 토트넘이 열세인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슛을 비교해보면 맨시티가 16번 슛을 합니다. 근데 토트넘은 30번밖에 안 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맨시티가 차면은 바로 골 앞에서 금방 넣을 수도 있는데 골대를 뭐 벗어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의 경우는 기회가 오면 넣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객관적인 실력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유럽 축구에서 가끔 등장합니다. 한때는 메시가 뛰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경우고 작년의 경우 4대0으로 이겼습니다. 1차전, 2차전 함께해서 원정 이렇게 해갖고 합산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진출력을 따지는데 바르셀로나가 1차전에서 4대0으로 이겼고 2차전 홈에서 이제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도 바르셀로나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바르셀로나가 3대0으로 져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확률상으로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라서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은 둥글다. 그렇죠. 그 말이 나오죠. 공은 둥글고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아무리 상상에 뛰어나도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느 자가용 운전자가 가져가고 부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 탁 튀어나와갖고 운전대로 딱 날라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운전사는 즉사해버렸습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왔는지 몰라요. 방문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 도로공사와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요즘 과학수사대라고 있지만 아직도 범인 누군지 못 잡았어요. 한편이 이제 자동차 밑에 보면은 빔이 있고 HBM이 있고 그 튼튼하게 하고 있는 이게 철판형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이라고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 스프링 조각인데 이 스프링 조각이 어느 차에서 분명히 떨어져 나가고 도로관에 켜갖고 옆 차에 운전한테 쳐갖고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시간대도 알고 정확히 연락이 왔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확률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봐야 합니다. 내일 해가 뜬다. 내일 가봐야 합니다. 정확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상당히 논란거리인데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느냐. 미래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느냐.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언제 죽고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뭐 똑같다 결론은. 뭐 기독교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인류의 역사 시나리오가 다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과학자들도 4차원 세계에 의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4차원 세계 보면은 시간을 다스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간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시간을 다스리면 과거에 있다가 미래를 보고 미래에 있다 현재를 보고 마음대로 시간 여행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인간의 미래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해져 있지 않느냐. 설령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의지를 갖고 내가 꿈꾸는 목표를 향해서 치열히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내 인생 진짜 주어진 시간 6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최선을 다했다. 이러면 뭐 어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신이 행복할 것인가? 인간이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신이 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죠. 그러나 신은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고통스러워도 죽을 수가 없어요. 신보다는 노후 보장이 확실한 게 이거는 좀 너무 보장이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신은 괴로워도 살아야 되고 뭐가 불행한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도 없고 수억 년 수백 년을 살아 있어야 되니 매일매일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결국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내가 100살을 그냥 똥치는 벽에 이러면서 이게 100살까지 사는 게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건강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 주고 좋은 친구다 이런 소리 듣고 내 가족에게 더 사랑하고 내 공동체에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게 더 행복하잖아. 나 혼자 잘 살면 그 지옥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혼자 출세하려고 아무 의미 없어요. 더불어 잘 사는 거, 더불어 행복한 거. 안 그래요? 아이 내가 성공했을 때 아이 아내한테 자랑을 하고 싶지. 그러면 아내가 아 여보 축하해 참 잘해서 뽀뽀해주고 이래 이게 행복한 거지. 아 우리 아빠 최고야. 이게 있어야지. 내가 성공했는데 아빠한테 야 아빠 출세했고 성공했고 돈 벌었다는데 아무도 안 온다면은 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응? 야 오늘 내가 돈 100억 벌었는데 한턱 쏜다 친구도 와라. 야 너 대단하다 그동안 노력했는데 진짜 오늘 빚 받거나 진짜 축하해.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멋있게 한턱 어울리는 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땀 흘리는 이유이고 아침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이 스터디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뭔가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연탄불이 우리 인간에게 얘기합니다. 연탄불 한 번은 뜨겁습니다. 600도 이상 1500도까지 나와요. 인간에게 묻습니다. 너 낯을 한번 뜨겁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응? 연탄불처럼 뜨겁게 살아본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형님 하겠다. 근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뜨겁게 산 사람 별로 없어요. 바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